1944년 4월 미국 미시간주 벨빌 근처의 윌로우런 공장에서 그 당시에는 B-24, 즉 사발 엔진 폭격기인 B-24 리버레이터가 55분에서 63분마다 한 대씩 조립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즉 윌로우런에서는 1시간마다 B-24 폭격기가 한 대씩 조립 라인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1944년 4월 미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주요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국방연구소가 유출한 이 기사와 비교해 봅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에서 현재 보유한 미사일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 미사일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기고의 보충 일정을 분석해 보면 발사된 모든 미사일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장비, 무기 인도 사이의 평균 대기 기간이 2년을 넘습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생산력은 사실상 무한했고 막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해 보였죠. 오늘날에는 미국의 무기고가 고갈되고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윌로우런에서 생산된 B-24 폭격기 한 대의 가격은 거의 30만 달러, 정확히는 29만 7천에서 3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 금액을 2026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환산하면 같은 폭격기, 같은 사발 엔진 폭격기의 현재 가치는 550만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2026년에 폭격기 한 대가 55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비교를 해봅시다. 맨해튼 프로젝트.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프로젝트였던 이 사업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2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45. 원자폭탄 개발 비용을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계산하면 380억 달러에 달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380억 달러로 원자폭탄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단순히 미국만 비판하고 나머지 세계를 배제한다고 하지 않기 위해 소련의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의 가장 유명한 전쟁 무기인 T-34 전차 생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943년 T-34 76형 생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소련 공장들은 하루에 무려 35대의 T-34 전차를 쏟아냈습니다. 하루에 T-34 전차를 35대씩 생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모든 공장을 합쳐도 한 달에 35대의 전차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지난 8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은 80년 전에는 전 세계가 총력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모든 경제가 전쟁을 위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제적 산출, 즉 국가의 경제 생산량이 현재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나라가 전쟁 중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아닌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쟁 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944년과 2026년의 무기 생산량과 비용의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차이를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입니다. 기술은 항상 전술적인 이점입니다.
더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군사 분야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항상 지켜져 온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검, 최고의 활과 화살, 최고의 방패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큰 차이점, 큰 기술적 선두는 전자기술이었습니다. 분쟁에서 처음으로 전자기술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자기술이 도입된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기술적 이점으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공포를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얼마나 비효율적이었고 어떻게 효과적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근접 신관이 도입되면서 그 안에 전자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목표물 파괴에 유리한 거리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관 덕분에 대공포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Espoletas de proximidade. 1944년과 1945년에 있었던 가미카제 공격의 선명한 영상들을 보면 미군 포수들이 그 비행기들을 비교적 쉽게 격추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해군 전투에서 항공기가 함선을 공격하는 영상에서는 이런 결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효율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B-29 폭격기를 보세요. 이 비행기는 조준 계산과 항공기 방어 무기의 정확도를 조정하기 위해 복잡한 컴퓨터를 처음으로 탑재한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B-29는 실제로 호위 없이도 스스로를 지키며 일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수들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말 그대로 목표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도 말이죠. 그들은 컴퓨터가 장착된 장망경을 통해 목표물을 바라봤고 그 컴퓨터가 조준을 하고 사격을 조정해서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냉전 초기에 방위 산업의 발전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군력의 우선시.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군력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힘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공군은 다른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군종들과 비교해도 거의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항공기들과 관련해서 말해지는 모든 것들은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기술적 진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자공학이든 소재든 폭발물 자체든 새로운 항공기와 새로운 폭탄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그리고 냉전이 촉진한 기술 우위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50년대와 6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60년대와 70년대, 특히 70년대 초에 베트남 전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지침, 무력 충돌에서 적대 세력에 대한 승리의 교리라고 여겼던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남베트남의 적, 즉 베트콩에게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모든 경우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북베트남군에 대한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실패했고 폭격을 통해 북베트남 국민의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습으로 이루지 못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베트남은 미군에게 매우 씁쓸한 기억을 남겼고 미국 내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나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은 미국의 정치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70년대 초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것을, 아니면 어쩌면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였고, 이제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었으며, 몇 년 후에는 나노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스티브 잡스였으며, 그는 70년대 초 애플을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기업들도 기계의 전자부품을 소형화하는 데 성공해서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 이동 가능하고 휴대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나 군용 차량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대부터 모든 무기체계에 전자공학과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70년대에 GPS, 즉 전 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의 구축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정확한 지점을 삼각 측량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은 엄청나고 우리는 그 영향을 오늘날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도입으로 무기의 정확도와 무기 유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도용 컴퓨터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전차에 안정화된 조준경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차가 움직이면서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전차에서의 사격은 기본적으로 운에 맡기고 아무데나 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차를 멈추고 조준을 한 다음에 사격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안정화된 조준경이 도입된 이후로 장갑차와 전차들은 움직이면서도 사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적들이 안정화된 조준경을 사용하는데 우리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항공기와 공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무유도 폭탄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 무기의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보더라도 미국 무기고 내에서 스마트 무기의 수는 무유도 폭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폭탄들은 투하된 후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어디에 떨어질지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무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전쟁의 전체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80년대 말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던 시기에 미국 군대는 다시 한번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한 그 해 미국은 걸프전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저로 조준하는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 컴퓨터와 무기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장을 완전히 이동시키고 이 모든 기술을 활용해 당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였던 사담 후세인 군대를 상대로 매우 빠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첨단 기술, 즉 대형 개발센터나 대기업, 미국 국방부의 주요 공급업체에서만 만들어지던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초첨단 미국 무기고를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무기고로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일종의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펜타곤, 즉 국방부의 구매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미국 방위 산업이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시기에 미국 의회가 국방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냉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따라서 명확한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993년 7월 21일 펜타곤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펜타곤의 마지막 만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펜타곤의 주요 방위 산업체 소유주, 관리자, 임원들을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은 이 공급업체들에게 큰 예산 삭감이 곧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펜타곤이 그렇게 많은 수의 공급업체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방위 산업에서의 급진적인 합병으로 인해 5년 만에 공급업체가 51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입니다. 합병은 최후의 만찬 이전에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극도로 가속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개의 대형 공급업체가 단 5년 만에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복합기업들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리고 레이시온. 이 5개입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5개 그룹이 사실상 미국 국방부 예산의 대부분을 사실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발생한 최후의 만찬 효과는 실제로 1991년에서 1997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6, 7 por aí. 방위 예산이 15%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15%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습니다. 절망적이진 않아요. 15%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이후로 국방 예산이 반등한 뒤 지금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9.11 이후로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은 한 번 치솟은 뒤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이렇게 쑥 올라가게 만든 건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이런 대형 산업 재벌들의 인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른바 미국 방위산업계의 로비죠. 방위산업계의 로비란 워싱턴에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경영진과 정치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들을 압박해서 항상 국방 예산 확대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사일, 비행기, 군함, 전차, 소총 등 이런 새로운 무기들의 공급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말이죠. 그렇죠? 각각의 시스템에 탑재된 새로운 기술들의 집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35 같은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50개 주에서 생산됩니다. 각 미국 주마다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 생산됩니다. 방위 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일자리와 투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카운티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표를 잃고 싶지 않겠죠. 자기 선거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확대의 찬성표를 던집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방위 예산이 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미 중국의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Rússia, Índia,
그리고 중국과 다른 강대국들을 합친 것보다도 미국의 방위 예산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약 800개의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류 체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산 배치마다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센서, 더 많은 컴퓨터, 더 많은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것들이 더 정밀해지지만 동시에 훨씬 더 비싸집니다. 또한 최종 제품의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게 만듭니다. 오늘날 F-35 항공모함, 전차, 소총, 헬멧의 최종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그것들은 생산하기 훨씬 더 어려워지고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복잡한 물류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우려인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F-35 라이트닝 II F-35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비행기 한 대를 생산하는데 450kg, 거의 반 톤에 달하는 히토류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 채굴과 가공의 90%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F-35 전투기는 제작에 있어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에는 전쟁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예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구식 시스템, 빈티지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고 항상 저비용으로 현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우리는 충돌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즉 로키드 마틴의 스컹크 웍스와 다른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 사이에서 말이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최첨단 기술과 기본적으로 작은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기술 간의 대립입니다. 혼자 있는 개인이나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사람들 그룹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Então, 오늘날 저가형 기술이 고급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것이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도달하여 모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쿼드콥터 드론의 도입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단순히 촬영을 위해 개발된 공중 플랫폼입니다. 정찰용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조종이 쉬우며 FPV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용자의 손의 연장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장에서 병사가 원격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사는 원격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는 FPV 드론이 적군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쓰는 창처럼,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처럼, 원격창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드론들이라는 거야. e 그 다음에는 GPS, 글로네스, 바이두 같은 글로벌 위치 시스템도 있어. 하나가 차단되면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지.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이 무기들은 매우 정밀해질 수 있고 90년대 초반의 레이저나 위성 표적 시스템, 90년대의 토마호크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어. 오늘날 몇 달러짜리 드론도 같은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또한 오프 더 쉘프, 즉 시중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기술 부품 공급 시스템의 대중화와 성장도 경험하고 있어. 너는 진짜로 시중에서 GPS 모듈, 서버 모듈, 서버 모터,
다양한 부품들을 바로 살 수 있어. 중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부품들은 상업용이고 민간용 부품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듀얼 유즈, 민군 겸용으로 간주되고 있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샘디 프린팅도 있어. 몇몇 사람들은 샘디 프린팅을 사용해서 혹은 한 사람의 모든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 조립 라인이나 조립 라인의 비용에 상관없이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저렴한 솔루션을 만들어냈어. 예를 들어 이란산 샤헤드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카미카제 드론 같은 것들이야. 내가 왜 이란이 샤헤드를 선택했는지 이미 설명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샤헤드가 러시아에 의해 복제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 복제되고 있어. 그래서 이젠 흔한 무기가 되었고 무기고에 추가된 저렴한 무기일 뿐이야. 자, 이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카미카제 드론의 선구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미국이었어. 아마 너가 모를 수도 있는 무기가 바로 AGM-136 태싯 레인보우야. 저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사일이 아니야. 이건 136 카미카제 드론이야. 1980년대에 제안된 무기야. 1982년에 태싯 램블이 제안되었고 80년대 내내 개발되었어. 프로토타입이 공장에서 나와서 테스트되었고 심지어 B-52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실험도 했어. 그리고 1991년에 모든 테스트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태싯 램블에 40억 달러가 투자된 후에 갑자기 취소되었어. 태싯 램블 하나 얼마였어? 약 20만 달러 정도였어. 그걸 미사일 가격이랑 비교해봐. 그걸 항공기 가격이랑 비교해봐. 미국이 선구자였지만 90년대 초에 태싯 램블을 취소했어. 40억 달러를 쓴 후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미국 국방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번에 증명한 이 저비용 전쟁, 이 새로운 전쟁의 세계를 다루는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전통적인 무기고 냉전 시대의 무기고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직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변화가 관점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플레이어들, 새로운 방위 기술 공급업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이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생긴 지 10년도 안 되거나 많아야 15년 정도 된 작은 기업들이죠. 이제는 개별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저비용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전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전 중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저가형이 여러 전장에서는 고가형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미국의 무기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펜타곤의 방위 시스템과 공급망이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라데 게라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모든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라데 게라에서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